안녕하세요, 이세환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외교 무대에서 직접 K방산 시장 개척으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무기 수출을 넘어서 동맹국들과의 공동 연구와 생산을 제안한 건데요. 여기에 발맞추듯 최근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초대형 팩트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우리 한국산 T-50 초음속 훈련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일본이 왜 한국산 군용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외치는 방산세제의 진짜 미래는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특파원님, 이 T-50이라는 우리 고등훈련기잖아요. 순수 국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록히드마틴과 합작으로 이제 만든 그런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제트기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이것의 성공을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이 T-50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전 세계 훈련기 시장, 그 다음에 경전투기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나왔거든요. 이 T-50 우리한테 어떤 의미였을까요? T-50을 초음속 고등 훈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뜻인지 살펴보면 전투기 조종사든 항공기 조종사든 공군 조종사는 총 3단계의 훈련 과정을 갖습니다. 네. 기본 훈련, 그 다음에 중등 훈련, 그 다음에 고등 훈련기입니다. 네. 기본이나 중등은 우리가 KT-1이라든가 KC-100 같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느린 속도에서 비행기가 뭔지 알아가는 단계라면, 네. 고등 훈련기는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고 매우 전투기와 유사한 본격적인 전투기에 가까운 걸로 마지막 부분을 연습하고 연마하는 겁니다. F-15라든가 F-16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이걸 몰고 나면 곧바로 이제 실제 전투기나 이런 전투기무에 투입될 수 있는 마지막 훈련 과정에 쓰이는 훈련기라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라 하고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신인 삼성항공부터 록히드마틴이 F-16을 한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KFP 사업의 그 절충기역 항목으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설계 기술을 받아왔어요. 네. 이때 록히드마틴이란 미국에서 이제 기술자분들이 와서 초음속 항공기 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실제로 설계 작업과 제작 작업은 우리가 보유한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전 세계 10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개발 항공에 들어서게 게 바로 이 T-50입니다. T-50과 FA-50은 도합 지금 현재 누적 200대 이상 생산이 돼가지고 고등훈련기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 훈련기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의아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나름 굉장한 항공 강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리 T-50 도입설 혹은 검토설, 이게 단순한 루머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그런 팩트일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을 때 뭐 루머라든가 현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블랙 이글스가 일본의 나하기지에 착륙하고 이제 기약을 할 때 일본의 블루 임펄스, 우리 블랙 이글스에 해당되는 그 고개 비행팀과 합동으로 이제 전시를 하거나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성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원주기지를 깜짝 방문해서 블랙 이글스에 탑승해가지고 이렇게 엄지척을 딱 했습니다. 그거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이렇다 해서 당장 내일부터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T-50에 대해서 일본이 좀 관심이 있는 것도 많고, 일본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 선진국이기 때문에 나름 일본도 훈련기가 있거든요. 훈련기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T-50이 지금 일본의 훈련기 도입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일본도 항공사업이 많이 발전되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일본에서 쓰고 있는 T-4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음속 훈련기입니다. 우리 건 초음속이지만 얘네 건 아음속이군요. 네, 일반 승용차 스포츠카의 차이만큼 기동 성능도 차이가 나고, 네.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되었어요. 이게 초도 생산이 언제 됐었어요? 1988년에 처음 시작돼서 지금까지 200여 대 이상이 사용돼서 거의 40년이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2025년 5월 아이치현에서 T-4 훈련기가 한번 추락을 했고 원인을 좀 파악을 못했어요. 왜 추락을 했는지. 네. 그래서 이 노후화 때문에 차세대 훈련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름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초기에는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의 훈련기 사업, 차세대 훈련기 사업이 좀 꼬여진 감이 있었죠. 이제 일본과 미국의 공동 개발이 유야무야 됐으면 이제 일본은 이제 해외에서 직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유럽산을 선택해야 된다, 미국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좀 따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T-50으로 훈련받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F-16, F-15 그리고 F-35 조종사로 육성이 됩니다.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주력 기종 F-15 그리고 F-16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미쯔비시 F-2 네. 그리고 F-35를 운용해요. T-50을 운영하는 건 사실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모든 전투기 훈련 프로그램이 이미 한국군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동차로 우리가 운전 연수를 할 때도 성능이 부족한 자동차 운전 연수를 하다가 갑자기 태량을 주면 그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못 하잖아요. 이게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아우속 훈련기라든가 성능이 부족한 훈련기로 고등훈련을 받으면 이게 새로 본격적인 전투기로 숙달을 할 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T50이 성능 고성능 하이스펙 훈련기가 된 게 스펙이나 가격 같은 가격 측면에서는 좀 비싼 편이지만 요거를 오래 타면 탈수록 새 전투기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이고 시간도 단축된다. 이것이 카이가 말하는 이 T50 고등훈련기의 장점이기 때문이죠. 네, 일본 말로 레벨의 차이가 좀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T50에 대해서 실제로 훈련기 혹은 이제 시뮬레이터에 탑승해본 전문가라든가 조종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T50은 작은 F16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마 타신 일본 항공자위대 조종사분들은 타보니까 F2의 남각과 이런 게 그대로 있네 훈련기인데 여기에서 내심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최근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움직임입니다. 방위력 개선에 진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죠. 네, GDP의 1% 내외인 국방비를 이제 3% 내용으로 확충하고 구형 장비들을 새로 만들어서 방위력을 개선하는 의지가 그 언 때보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훈련기나 전투기는요, 이게 사실 스펙표만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전 기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이걸 훈련기로서 잘 쓰고 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T50이나 FA50의 성적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세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능 측면에서 누가 봐도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성능의 고등훈련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까지 그리고 필리핀까지 이제 지금 5개 이상 국가에 수출되고 아직도 추가 수출 상담이 진행 중인 베스트셀러 훈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태국 공군에서는 훈련기로 발렸는데 이거 전투 임무에 투입하기로 태국 공군이 결정하고 이제 캄보디아의 초소를 폭격했는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미 벌써 2회 이상의 실전 기록이 나왔던 셈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비전투 임무 그냥 이번 훈련 임무에도 사고율이 굉장히 낮고 안정성이 이미 증명된 그 훈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T50의 추가 수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집트는 자신들의 방사업을 한국과 같이 키우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T50을 현지 생산한 다음에 아프리카판 T50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과 이집트가 같이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자 이런 전략적인 합의가 이미 나온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이제 T50의 새로운 시장이 또 개척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이제 일본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변국들 반응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특히 우리하고 하늘을 맞대고 있고요. 우리 또 방산 경쟁국인 중국의 T50한테 얼만큼 관심을 두고 있나요? 중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SNS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자국산 초음속 훈련기는 A15와 많이 비교를 해요. A15는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사용하고 이제 T50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는데 비행 성능이나 최고 성능은 비슷해도 실제적인 그 실제 성능은 T50이 더 뛰어나고 한국은 미국제 엔진을 쓸 수 있으니까 더 성능이 좋은 거야 하면서 약간의 그 좀 자기 변명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T50을 구매한 국가 중에 폴란드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현지에서 지금 운용 중인 파일럿들은 구소련제 미그 29를 모이던 사람들이었어요. 미그 29 대비 디지털화된 전자장비와 준비 시간으로 전투 준비가 굉장히 빠르고 전자장비가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동은 안 해요?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폴란드가 또 서방 측으로 내려가니까 구소련 미그 전투기의 유지보수가 또 안 됐던 문제가 있거든요. 대신에 T50을 탔는데 이게 상점벽해다. 물론 미그 29 대비 FA50이 크기가 조금 더 작지만 전자장비 성능과 그 민첩성 그리고 전투 준비 능력 언제든 작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 신뢰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T50과 FA50이 이렇게 잘 나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KF21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폴란드 공군의 호평이 이루어지니까 폴란드 공군 사령관 노우시바크 장군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FA50 그 인도 일정을 점검하다가 KF21 후방석에 타서 비행도 해봤어요. 해봤어요? 평가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세이즈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 제품이 좋으니까 다음 제품도 확장해서 사자 이런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 K방산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렇게 중국이 경계할 정도로 성능이 검증됐고 제3국에서 러브콜이 올 정도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K방산의 입지가 확고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의 벽이라는 것도 또 존재를 하거든요.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 방산산업이라는 건 정치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걸 뼈저리 느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가 60조 원 규모였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서도 지금 도대체 왜 독일제를 선택했느냐 성능이나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한국산 잠수함인데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마크 카니 총리가 이번에 결과를 발표할 때 종이 한 장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두 나라의 제안들이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한테 잠수함 기술을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었죠. 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후일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독일의 제안과 그다음에 세이즈 노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독일은 원래 방산 수출에서 로키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약간 소극적인 방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짱 장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실. 이번에는 한국 정부랑 그리고 원팀으로 된 우리 한국 산업계의 그 세일즈 노력이 워낙 대단해서 현지 마케팅 이사라든가 이제 대표들이 이런 식의 경쟁 상대 처음 본다라는 말을 공개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었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우리가 거북이였고 토끼가 스퍼트까지 이제 누워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도 이제 거북이가 엄청 결승점에 가까운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막판 스퍼트를 해서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토끼가 이긴 독일이 이긴 상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캐나다 현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의 영향을 여기에 쏟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우리는 사실 독일과 한국 1대1로 붙은 축구 경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노르웨이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에서 독일 TKMS사는 노르웨이 콩스버그라고 하는 세계적 규모의 방위사업 기업과 이제 합작을 했는데 나토 국가 2개랑 비나토 국가 1개가 지금 이렇게 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랑 독일 정부가 연합해서 캐나다 정부를 설득했던 게 사실은 독일 잠수함에서 우리가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말하는 나토 카르텔일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연합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저는 이 연합작전에 주목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제 록히드 마틴과 한국은 북미 지역의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네. 이것을 이제 아시아 지역과 확장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연합한 한미연합팀이 일본한테 지금 T-50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과의 그 연합을 잘 이루어낸다면 일본에 T-50을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상상이나 공상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 잠수함사를 보니까요, 이 일본의 T-50 도입설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역시 이 미일 동맹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 틀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일본 하면은 한일 얘기할 때 정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은 여론의 반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인 벽이 존재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일본은 자국 내 산업 보호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현재 일본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훈련기를 개발하겠다 이미 발표하고 무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런 일본 내 산업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네. 두 번째로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팀을 잘 짜야 됩니다. 미국에 수출한 북미 버전의 T-50을 이제 일본이 수출하면 이게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잘 팀을 짜서 이제 일본에 세일즈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방위성의 무기 획득 사업이나 이런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취재 과정 중에서 실제로 일본 자위대라든가 일본의 방위성 관료랑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관련된 멘트라든가 이런 몇 가지 들은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말 조심스럽고 세세하고 천천히 가는 방향입니다. 한번 신뢰를 지금 쌓아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제 신뢰관계 그다음에 이야기한 게 하나 두 개씩 쌓아 나가다 보면 훈련기 수출이라는 큰 장벽도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조급해하는 것은 좀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쪽이 집니다. 조바심 내는 쪽이 지거든요. 굉장히 냉철하고 천천히 하지만 치밀하게 가야 됩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전과 일본의 T-50 수출설 이 두 사례가 K방산 전체에 던지는 궁극적인 좀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파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궁극적인 대답은 팀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 우선 우리 국내의 팀워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팀 코리아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정부랑 그리고 기업들이 하나의 팀이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보여줬거든요. 여기다 플러스로 나라 안에서 원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국과 협력국가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T-50 수출을 할 때 미국과의 관계와 협력이 중요하듯이 향후 방산 수출을 할 때 우리 동맹국과 협력국가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공동 수출 전선을 짜는 것이 그 무엇보다 방산 수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동감하는데요. 즉 우리가 어떤 해외 방산 파트너를 만났을 때 우리가 너네한테 전투기 팔고 할 테니까 우리도 너네 거 뭐 사줄게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의 안보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좀 또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의 방산 파트너십 제안부터 일본의 T-50 도입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례까지 연속성 있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K방산은요. 글로벌 동맹국의 안보 체계 속에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 단계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특파원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캐나다 방산 수출과 일본의 T-50 관련 그러니까 방산 수출이 각 개별 사안이 아니라 유기적인 하나의 흐름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이번에 같이 방송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잘 만드는 제조 강국을 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어 함께 안보를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K방산에 던진 거대하고도 매력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도약의 과정을 저희 밀리보기에서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밀리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